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설 지나고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유, 사랑합니다, 돌비님.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십니까? 불안하게. 명절 때, 뭐라고요? 명절 때요. 무슨 명절이요? 그러니까 명절 때 못 가시고 떡국 한 그릇만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떡 얹어 명절이었다고요? 아니, 돌비님. 이번엔 보내준다며요. 명절 자체를 다음 달이라면 아직 한 달 남았다며요. 하기야, 이게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 보면 날짜 개념이 사라지긴 하죠. 지났어요, 명절? 이미 다 지났고. 어떡해. 나 진짜 이번엔 간다고 했는데, 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떡국을 드리려고 했지만, 또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떡 언 거 있잖아요, 그냥. 냉동되어 있는 거. 어쩐지. 냉동된 가래떡 하나 던져주시더니. 뭔 날인가 했습니다. 명절이었어. 와, 너무 하신다, 진짜. 그래도 어차피 다 지났고, 오늘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요. 네. 자, 그러면. 그래야 제가 살죠. 안 그럼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들고 오신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대략 1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 30대 중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어려서부터 조금 집안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을 좀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막 찾아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잡부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그걸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이더랍니다. 이게 특히 현장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받는 대우와 그 사람은 훨씬 많은 돈을 받잖아요. 똑같이 하루를 일을 해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싶다 하면서 여러 현장을 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우리 타일 시공하는 거 아시죠? 알죠.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그거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좀 이쁘게 봤었나 봐요. 그래서 너 나 따라다니는 일 배워볼 생각 없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월급이나 아니면 하루 일당을 많이 줘가면서 일을 배우고 이런 건 없었대요. 진짜로 거의 무급으로 좀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고 그렇게 배우고 배워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돌비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돌비시 내에서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을 떠돌아다니면서 허튼 짓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술 연마하고 돈 모으고 이렇게 잘 생활을 유지를 하다가 이 자기 알려주신 분 반장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대요. 야, 이제부터는 원룸의 시대다. 원룸을 준비를 해라, 네가 가능하면.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 원룸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이때가 15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원룸에 대한 규제가 전국적으로 다 풀리면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똘비가 이쪽 바닥에서 구르면서 그래도 이쪽 건설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원룸을 하나 은행에서 좀 땡빛을 얻어가지고 올렸대요. 본인이. 어린 나이였대요, 또 심지어. 모은 돈에다 탈탈 털어가지고 원룸 올리고 본인이 시공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시공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가 된 거죠. 작지만. 되게 작은 원룸이었는데 이거를 막상 해놓고 운영 유지를 하던 이 시기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5년 전쯤이 되는 거예요. 기술은 하나 가지고 있고 원룸 하나 소유하고 있고 바깥에서 인근에서 본인이 타일 시공할 일이 있으면 나가서 일도 하고 원룸이라는 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대요. 진짜 별 희한하고 또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원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답니다. 원룸이. 청소할 것도 많고 수리할 것도 많고 그렇게 바쁘게 보내고 있었대요.
근데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서로 안부차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모르는 번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받았대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이거 혹시 똘비 씨 핸드폰 맞죠?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예, 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똘비구나. 어떻게 잘 지내? 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이거 누구 같은데 이 정도 생각만 살짝 들더래요. 그래서 혹시 뭐 민규 형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야. 야 진짜 오랜만이다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형님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게 통화를 좀 했대요. 그러니까는 명절 앞두고 그동안 고마웠고 혹은 이뻐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형님 제가 먼저 연락 좀 드리고 그렇게 안부 인사를 여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민규 형님이 나는 옆에 땡땡 도시에 내려와서 그냥 소박하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 땡땡 도시가 어디냐면은 지금 똘비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가면 있는 인근에 있는 도시였대요. 그래가지고 형님 거기 계세요? 저는 옆에 돌비시에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야 너랑 나랑 되게 가까이 있었구나. 진작에 내가 전화라도 한번 할 것을 야 밥이라도 함께 먹어야지. 명절에 뭐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명절에 뭐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좀 보내야죠. 그러니까는 야 그러면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야지.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 입장에서는 뭐 장가도 안 갔고 아직 그러죠 형님 얼굴 한번 뵙죠.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래가서 식당 가가지고 둘이서 소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민규 형님이 지금 이쪽 지역에 내려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집을 하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집이 다른 사람의 집을 돈 받고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도 집을 한 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한 채 매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주택을 구매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같은 거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 너 옛날부터 나 봐서 알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 민규 형님은 똘비가 소시적에 전국을 떠돌면서 일할 때 약간 팀식으로 움직였대요, 이게. 그 팀원 중에 한 명이었고 똘비보다 이쪽 타일 쪽으로는 선배였대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려주고 친동생처럼 이뻐해주고 그랬던 형님 중에 한 명이래요. 그래서 형님 그래요. 옛날부터 형님이 답답한 거 되게 싫어하셨고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와 언제 뭐 집 다 완성되면 형님 한번 뭐 초대 한번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는 민규 형님이 야 너 뭐 타일 일은 아직도 해? 그래가지고 뭐 이 근처 지역에 일 있으면은 제가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많이는 안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 임마 뭐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형님 실은 제가 작게 원룸 하나 어떻게 조금 운영을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원룸? 이야 똘비 이거 어린 나이에 성공했네. 그래? 어디 있는 건데? 야 구경이나 한번 하자. 뭐 나 가면은 방 싸게 주냐? 막 장난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술자리가 다 끝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날은. 그리고 나서 인근 지역에 있고 또 옛날에 또 친하게 지냈고 본인한테 많은 가르침을 줬던 형이거든요. 일을 많이 알려줬어요 이 형이. 종종 몇 번 더 만났는데 보통은 술 먹으려고 만났었으니까 똘비가 그냥 택시 타고 나갔었단 말이에요 만나러 나갈 때. 그런데 3-4번쯤 만날 때 똘비가 나갔어요. 그날은 차를 갖고 나갔대요. 좀 부득이하게. 그래서 저녁만 간단하게 먹고 또 움직일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형님 저 이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돌아서 똘비가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는 민규 형님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야이씨 너 이거 뭐야 막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그때 똘비 차가 뭐였냐 BMW 5 시리즈였단 말이죠. 이게 지금은 조금 흔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 때 그것도 지방 도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굴러다니질 않았을 시기예요. 이때가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 젊은 친구가 이러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규 형님이 와가지고 막 이야 너 뭐 원룸 운영한다고 하더니 너 뭐 성공했구나 뭐 복권에 당첨됐던 거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근데 민규 형님이 되게 멋지다고 진짜 따봉따봉 날려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는 어깨뽕이 좀 들어가가지고 형님 뭐래도 열심히 살았고 하면서 좋게 하고 그날도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채 못 됐을 때 민규 형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네 형님 그러니까는 슈퍼카 오너 그러면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너 혹시 일 좀 하나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형님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는 타일쟁이가 타일 일하지 무슨 일 하냐고. 타일 좀 하나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형님 어디 뭐 현장 일 도와드릴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 풀 내가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일 하나만 좀 도와줘라. 형이 다 하려니까 너무 일이 바쁘고 나 얼마 전에 허리도 좀 다쳐가지고 말이야. 내가 또 믿고 맡길 만한 게 너밖에 더 있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형님 제가 뭐 그런 거야 도와드리죠. 밥 한 끼만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민규 형이 뭐 자재랑은 다 갖다 놨으니까 와서 많이도 할 거 없다고 그 현관이랑 어디랑 몇 개만 조금 작업 좀 해줘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이제 그 만나기로 한 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똘비가 옛날에 일을 배울 때 아까 말씀드린 뭐 반장님 같은 오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대가리가 그분이 많은 가르침을 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작업장을 들어갈 때 우리도 우리 팀 나름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타일 시공이라고 해가지고 부상 위험이 없는 게 아니래요. 이게 일을 하다가 계단이 많은 곳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자재가 떨어져 갖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팀은 팀 나름대로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작게나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를 지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작게나마 그 현장에다가 재를 지내고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똘비가 민규 형님 같은 경우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옛날에 배운 대로 그 북어인가요 명태인가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말린 거 생선. 네. 그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대추 조금 사고 밤 조금 사고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백화수복 작은 사이즈 하나 딱 사가지고 종이컵이랑 현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주택이에요. 근데 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었고 여기를 새로 구매를 했으니까 뭐 우리가 벽지 다 뜯고 내부 인테리어 새로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똘비도. 그런데 가서 집을 봤는데 이거는 풀 리모델링이 아니고 뭔가 폐가는 아니에요. 폐가는 아니고 방치된 지 오래된 집 같아 보였대요. 여기가 단층 집이었는데 시골에 있었고 좀 오래된 집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집이네 하면서 이제 똘비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형님은 잠깐 일 하나 보고 온다고 했고 집을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봤대요. 여기저기 봤더니 뭐 안에는 깔끔하게 다 치워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땅을 경매나 뭘로 이렇게 구매를 한 것 같구나. 뭔지 대충 알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이것도 괜찮네. 이 생각을 했대요, 똘비가. 그러면서 형님 오시기 전에 이제 본인이 먼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뒤뜰 쪽에 한쪽에 가가지고 명태랑 아까 사온 것들 대추랑 밤이랑 뭐 이것저것 한쪽에다가 쭉 접시에다 놓고 향 꽂고 백화수복 가득 따라가지고 토지지신한테 재를 지낸 거예요. 거기에 뭐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일을 좀 하겠습니다. 일하면서 뭐 다치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새로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될 민규 형님 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략하지만 정성스럽게 재를 지냈대요. 이렇게 재를 싹 지내고 그 옆에 자재를 살짝 쌓아놨는데 이게 자재가 아무리 봐도 너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허술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많이 이게 딸렸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당장 이걸로 뭘 어딜 해야 되나.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형을 좀 기다리자 해서 좀 기다렸대요. 한 40분 넘게 기다렸답니다. 1시간까지는 안 가고 좀 오래 기다렸다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민규 형이 도착을 하더래요. 야 오래 기다렸지? 하면서 오길래 형님 뭐 이거 갖고 이거 작업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곧 있으면 용달 하나 올 거라고 그 용달에다 자재 싣고 올 거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앉아가지고 이거나 좀 먹자 하면서 캔커피랑 막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캔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그 자리에서 형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노는데 용달차가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 자재차는 언제 와요? 물어보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전화를 하더래요. 뭐 한참 통화를 하더니 이거 오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이거 일 나가린데? 차가 오늘 못 올 것 같다. 이게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말할 때 오차가 있었네. 이거 네가 이거 와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갖고 형님 뭐 저야 뭐 지척에 사니까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자식아 그러면서 본인 차 SUV였는데 그 형님이 트렁크를 열더래요. 그러니까 트렁크 안에 아이스박스가 하나 실려있더랍니다. 아이스박스를 이제 야 좀 내리자 그래갖고 같이 내려서 딱 여니까 그 안에 시원하게 얼음 깔려있고 그 위에 삼겹살, 소주, 뭐 물, 상추 한가득 들어있더래요. 형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일 마치고 인마 여기서 한 잔 먹고 놀라고 했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술 먹고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는 야 인마 자고 가면 되지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여기서 어떻게 자요? 뭘 이거 다 집 리모델링 끝나고나 잘 수 있지 이거 여기서 어떻게 잡니까 형님? 그러니까는 에헤이 야 인마 너 일로 와봐 그러더니 데리고 쑥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단층짜리 집이었는데 방이 3개였대요. 그 중에 방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뭐 길쭉한 게 몇 개 이렇게 딱딱 놔져 있더래요. 이게 그 텐트야 텐트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텐트요? 근데 텐트는 왜? 그러니까는 여기서 술 먹고 하면 그냥 개안하게 그냥 퍼질러 자면 되는 거지. 날씨도 요즘 따뜻하겠다. 얼마나 좋아 임마. 벌레도 이렇게 안 나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형님 잠은 편히 자야죠. 그러니까 편하다니까 이놈아. 술 먹자야 하면서 막 조르더래요 이 형님이. 그래가지고 똘비도 그러자 까짓거 그럼 술이나 여기서 그냥 진탕 먹고 놀다 자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뭐 이것저것 자재 좀 치워주고 옆에 삽으로 간단하게 뭐 퍼가지고 바닥 정리할 것들, 나라시라고 그러죠. 나라시 할 것들 좀 이렇게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오후 4시 반 이 시간이 좀 넘더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야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꼬무락꼬무락 저녁 준비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삼겹살을 구우면서 술 먹어가면서 막 놀다 보니까는 어둑어둑해졌죠. 밤이 늦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좀 운치 있지 않습니까? 한참 놀고 앞에 숯불을 펴서 고기를 구워 먹었으니까 숯불이 조금 잦아들었고 고기는 다 먹었고요. 그럼 앞에 불긋불긋 숯불은 있고 옆에 소주잔 하나씩 놓고 어느 정도 술 기운도 좀 올랐고 이게 시골에 밤하늘에 별은 총총총총 떠있고 조용하니 참 좋긴 좋더래요. 이때가 날씨도 이제 따뜻할 때였고 형님 모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좋네. 옛날에 현장에서 일할 때도 생각나고 하면서 형하고 뭐 옛날 얘기하면서 추억에 젖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저벅 하면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뒷뜰 쪽에서 그 중년 남성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봤을 때 나이는 한 50 후반? 50 중반 정도? 그 정도 돼 보이는 남성분이 걸어서 나오시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일어났죠. 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말하기를 여기서 다들 뭐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민규 형님이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르신 얘기를 하더래요. 뉘신데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시끄럽게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저 여기 그 집 이번에 새로 산 주인입니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여기를 새로 구매하셨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땅 주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이 땅 주인이라. 근데 늦게까지 이렇게 소란스럽게 있어요. 얼른 가셔. 가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민규 형님이 저희가 뭐 여기서 기타 치고 노래한 것도 아니고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는 나 여기 그 마을 사람인데 이거 영 시끄러워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 그 밤에 조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쓰는 그 배터리가 있대요. 거기에다가 현장에서 쓰는 조명이 있대요. 그거를 연결해 놔가지고 조명이 좀 요란스럽긴 했대요. 좀 광량도 밝았고. 그러니까는 이거 조명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일단 그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젊은 친구는 뭐 여기 사람이요? 묻더래요. 똘비한테.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옆에 돌비시에서 살고 있고요. 형님 이게 집 공사하신다고 해갖고 제가 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유 나가 어여들 나가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민규 형이 선생님 제 집입니다. 제 집. 제가 알아서 합니다. 가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그 조용히들 계시고 몇 시에 갈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몇 시에 가든 여기서 잠을 자든 문제될 건 없으니까 선생님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가던 길 가셔요. 뭐 산책하시던 길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가시더래요. 다시 뒷뜰로 한참 어디로 가시더래요. 그래서 앉아갖고 민규 형하고
저 양반 누구냐고. 그러니까 민규 형이 아이 나도 모르겠다고, 나 처음 본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까 전에 똘비가 뒷뜰은 가봤었잖아요. 또 일하면서 뒷뜰 쪽으로 갔었는데 한참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뒷뜰에 길이 없거든요. 여기 뒤쪽은 산이에요, 산. 그 담벼락을 쳐놨어요. 뒤쪽은 오래된 세멘 담벼락 있잖아요. 그게 쳐져 있었는데 문득 올렐레? 저 양반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그 손전등 하나 비추면서 뒤쪽으로 가봤대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쪽은 뭐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뒤쪽으로는. 이 양반이 담을 넘어서 왔나 아니면은 뭐 하늘에서 날라왔나, 잠깐만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꿈벅꿈벅 눈을 그러고 있으니까 민규 형이 왜 그러길래, 형님 아까 전에 그 양반 있잖아요, 어디서 왔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규 형이 잠깐만 뒷뜰에서 왔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뒷뜰 쪽에 뭐 길이 있대? 그러니까 민규 형도 야 그거 참 특이한 일이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야 뭐 어디로 왔겠지, 뭔 상관이냐, 아직 뭐 집 공사를 다 안 해갖고 옆구리 쪽에 뭐 있나 보다 랄랄랄랄라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든가 말든가, 남자 둘이 있는데 그것도 관장한, 뭐가 무서웠겠어요.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술자리 좀 치우고 들어가서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이가심 맥주 있잖아요. 우리 이가심 맥주를 좀 더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었대요. 되게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야영하러 간 느낌도 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자자 그래서 잤대요. 누워가지고 한참 자는데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살짝 들리더래요. 자다가 이제 뭘 하나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턱턱턱턱 소리가 이렇게 나더래요. 그러면서 샤니 쏟는 소리도 좀 나고, 이 양반이 오밤중에 심심한가 뭐한가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냥 있었대요. 그러다 소리가 좀 계속 나니까, 또 머리 위에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눈을 좀 이렇게 떴대요. 그랬더니만 작은 손전등 하나 옆에 내려놓고 민규 형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배낭에서 뭘 막 빼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뭐예요? 이렇게 자다가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냐? 계속 자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계속 하셔요, 나 잘라니까 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민규 형이 잠깐만 일어났으면 잠깐만 허리 좀 잠깐 들어봐, 뭐 이거 이불을 보고 그러고 자냐 하면서 이렇게 이불 정리를 좀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잠결에 누워가지고 허리도 들썩들썩 해주고 누워서 또 가만히 또 잠에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또 민규 형이 자꾸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더래요, 위에서. 그래가지고 형님 뭐예요 하고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들어서 좀 봤대요. 이렇게 보니까 민규 형이 머리맡에다가 되게 작게 제사상 이런 상을 하나 차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쏟는 소리가 뭔가 하고 봤더니 큰 대접 그릇에다가 쌀 가득 쌓아놓고 그 쌀 위에다가 초 꽂아놓고 그 옆에다 향도 꽂고 막 이런 걸 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미 향 불도 켜져 있고, 형님 뭐예요 오밤중에? 그러니까는 민규 형이 이렇게 있다가 야 똘비야 잠깐만 하더니 민규 형이 똘비 옆으로 와가지고 그 똘비 배 위로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양쪽 다리는 벌려가지고 그 똘비 왼쪽 오른쪽에 놓고 엉덩이로 똘비 배 쪽을 이렇게 누른 상태로 딱 올라오더래요. 뭐예요 형님? 하니까는 갑자기 민규 형님이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손을 뚝 뻗어가지고 양손으로 똘비 목을 꽉 조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뭐 잠깐 졸면서 꿈에서도 지금 왜 이러는지조차 감도 못 잡는 일을 갑자기 민규 형이 하더래요. 근데 옆에다가 손전등 하나 놨잖아요. 민규 형 눈이 보이는데 와 이거 눈깔이 미친놈 같더래요. 진짜로 광기에 사로잡혀 있더래요. 처음에는 똘비가 하면서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막 뜯으려고 손을 하는데 이게 장난을 치는 건 아니었대요. 분명히 힘이 엄청 세게 움켜쥐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뜯으려고 하니까는 이 손에 힘을 주니까는 이 손톱이 옆을 막 쥐어뜯는 느낌이 막 나더래요. 너무 아팠대요. 여기 하면서 막 그러니까 갑자기 민규 형이 하면서 막 미친놈같이 쪼르더래요. 그렇게 약간 실실 쪼개면서. 그러니까 똘비가 이게 오래 안 걸린대요. 숨을 못 쉬니까 점점 그 옛날 TV 보면은 시그널 없을 때 그 하는 화면 있잖아요. 그것처럼 눈이 점점 이렇게 그 앞이 그렇게 되면서 필름이 끊기려고 하는데 민규 형이 손을 탁 떼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쉬니까는 민규 형이 갑자기 가슴팍을 손으로 딱 누르더니 어때? 좋냐? 야
어땠어? 정신 나갔었어? 어땠냐고? 야, 어땠어? 말해봐! 막 긁더래요, 민규 형이. 그래갖고 똘비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지금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현 상황이. 뭐 하는 짓이냐고, 화가 나가지고 숨이 조금 돌아오고 나서 발로 아직도 위에 올라타 있는 민규 형을 옆으로 손으로 밀면서 발바닥으로 빵 밀었대요. 민규 형이 뒤로 툭 나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려고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일어났대요. 뭐 미친 사람, 먼 사람 하면서 빡 일어나는데 창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하고 봤더니 아까 전에 이불 뭐 이렇게 허리를 그러고 자냐 뭐 하냐 하면서 그때 잠결이어서 진짜 몰랐대요. 그때 현장에서 우리 고공 작업하면은 허리띠 같은 거 매는 게 있대요. 허리만. 그거를 채웠더래요. 본인 허리에다가. 옆에 이 분명히 텐트를 민규 형이 쳤으니까 몰랐는데 방바닥에다가 앙카라고 있습니다. 앙카 박아놓는 거. 앙카 박아놓은 데다가 그걸 연결을 해놨더래요. 근데 이 허리띠가 풀리지가 않더랍니다. 그때서야 느낌이 왔대요. 딱 조여져 있는 게.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뭔가 일어나려고 하니까는 꽉 잡혀가고 일어나지지도 않고 와 이거 미치겠다 이 양반이 뭐한 짓인가 싶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당황해 있는데 갑자기 민규 형이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아이 힘을 빼 임마 힘 빼지 마 아유 누워 있어봐 하면서 민규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형 뭐하는 짓이야 이게 형 잠깐만 이거 풀어봐 형 그러니까는 못 풀어요 못 풀어 못 푼다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잠깐만 어디다 놨지 하면서 막 갑자기 배낭을 또 뒤지더래요. 형 왜 그래 나한테 도대체 아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거 형 이거 뭐야 말은 이렇게 했는데 장난이 아닌 거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똘비가. 왜냐면은 이미 양 옆에서 손톱으로 쥐어 뜯어놔가지고 쪼르면서 거기가 화끈화끈했거든요. 이건 장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 막 그러면서 똘비가 형 이제 그만하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왜 그냐고 이유는 알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대답을 않고 콧노래를 막 흥얼거리더래요. 어디 있지 여기다 놨는데 여기 있다 하면서 빼더래요. 뭘 뺐냐 진짜로 전형적인 부엌에서 쓰는 식칼을 하나 빼더랍니다. 식칼을. 똘비가 딱 그걸 보는데 밑에 놓은 손전등하고 딱 비추는데 와 진짜 이거 너무 비현실 같고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확 덮치더래요 본인을. 찰나니까 두뇌가 풀가동을 하는 거예요. 형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뭘 도와줄 게 있어? 형 요즘 힘든 거 있어? 아니 형 말해. 동생이 뭔들 못 도와주겠어. 형 나랑 얘기 좀 하자. 막 그러는데 누워있어요 누워있어 하는데 어차피 허리띠가 앙카하고 바닥에 거의 짧게 맺어 있어가지고 그 위로 선다던가 아니면은 앞바다를 하고 앉는다던가 이건 힘든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똘비가 막 끌으려고 이제 몸부동을 막 치는데 갑자기 그 형이 그 하늘로 뿅 점프를 하더니 그 두 발로 가슴팍 위로 빡 착지를 하더래요. 갈비뼈가 다 진짜 터져 나가는 느낌이 난답니다. 그러면 빡 하니까 우와 숨도 안 쉬어지고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갑자기 그 형이 다시 배 위에 딱 앉더니 칼 끝을 쇠 끝을 뾰족한 부분을 본인 젖 있는데 위쪽에다 딱 대더래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마 그러면서 칼 잡아 긁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막 몸부둥을 치니까는 칼을 점점 가까이 대가지고 그 젖 있는 데다가 딱 살에다 대더래요. 이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딱 대면은 몸부림을 칠 수가 없대요. 몸부림을 치면 살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딱 끝을 대놨는데 여기서 형이 힘 더 주면은 이거 파고 들어간다. 칼 손잡이 잡아 긁더래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은 몇 번 조금 이렇게 말로써 어떻게 해보려고 좀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누르면서 되게 아픈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았대요. 그러니까 위로 힘줘 위로 그래갖고 칼을 위로 좀 더 든 거죠. 위로 누워서. 그러니까는 민규 형이 갑자기 민규 형도 손을 같이 잡고 있거든요. 칼 손잡이 부분을. 민규 형이 누른다? 그러면서 위에서 누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똘비는 빵꾸 안 날려면 힘 줘서 막아야 돼요. 지금 어차피 같이 잡고 있으니까. 민규 형은 체중을 실어 누르고 있고 똘비는 팔 힘으로만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사람이 살라니까 막 발버둥을 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위로 미니까는 민규 형이 위에서 밑으로 막 밀면서 힘 좀 더 줘봐 힘 좀 더 줘봐 이 새끼 너무 좋아
새끼 너무 좋아 이러면서 위에서 미친놈같이 막 그러고 있더랍니다 진짜. 아 미친놈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나중에서야 한 거지만 그 상황에서 사실 그 웃음과 그 표정도 본인 뇌리 속으로 깊게 파고들 그 정신적 여유는 없었대요. 막 그렇게 힘을 주는데 점점 칼날이 이제 가까워오더래요. 일부러 민규 형이 더 힘을 줘서 푹 꽂을 수도 있는데 천천히 힘을 더 주더래요. 천천히. 칼 끝이 단 게 느껴져요. 남자는 요 목 쪽에 보면 목젖이 볼록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을 쉴 때 헐떡일 때 목젖이 움직이잖아요. 맞죠. 거기에 칼날이 걸리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피부 안쪽으로 칼 끝이 들어온 거예요. 목 옆으로도 그 느낌 있잖아요. 피가 좀 지금 많이 나고 있구나. 죽었구나 싶었대요, 진짜로. 그 순간에. 민규 형이 막 그렇게 누르다 갑자기 긁더래요. 긁더니 이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한쪽으로 싹 돌리더래요. 그러면서 넌 뭐야? 긁더래요, 갑자기. 근데 똘비 입장에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눈동자만 이렇게 그쪽을 돌려보는데 거기까지 시선이 미치질 않았대요. 민규 형이 막 힘을 준 상태로 넌 뭐냐? 넌 뭐야? 뭐? 라네. 막지 마, 이 개.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2번이나 내가 그 짓거리는 안 당해, 개. 하면서 막 그러면서 힘을 더 주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나 이제 돌비님 같은 경우도 벤치프레스 같은 거 막 300kg, 400kg 하시잖아요. 그때 그죠. 보면은. 예. 힘이 나중에 빠지면서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처음에 100이었으면은 70, 60, 50 빠지잖아요. 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 민규 형은 체중으로 누르니까 힘이 안 빠지고. 진짜 끝났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나. 와,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진짜 오만 생각 다 들면서 눈물이 막 질질질 나더래요. 근데 갑자기 민규 형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니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더니 힘 주던 거를 풀더래요, 민규 형이. 네. 그러니까 똘비가 힘을 주고 있었으니까 칼날은 다시 하늘로 푹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규 형은 칼에서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칼은 누가 잡고 있어요? 똘비가 잡고 있어요, 지금. 미친놈같이 막 칼을 휘둘렀대요, 누워가지고. 막 휘두르는데 민규 형이 갑자기 이렇게 앉은 상태로 뒤로 막 물러서더래요. 발로 앞을 밀면서. 그러면서 벽에 붙더래요. 그러면서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갑자기. 똘비도 미친놈같이 막 칼 휘두르면서 놔줘 하면서 그 옆에 안전끈 막 칼로 막 문대고. 그런데 아까 전에 민규 형이 바라봤던 방향, 그리고 지금도 바라보면서 욕하고 있는 방향을 딱 보는데 그 아까 밖에서 봤던 그 어르신 있죠, 신사분. 그 분이라고 생각이 된대요. 실루엣이 어두움 속인데 사람의 형상이 있었고 키나 느낌이 그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이 손짓을 하더래요. 손짓을. 실루엣이 일로 나오라고. 똘비가 이제 칼로 옆을 막 조져가지고 진짜로 그걸 어떻게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딱 나갔대요. 딱 그쪽으로 반쯤 다리 풀리고 목에선 피나고 있고, 그러니까는 막 반 기어가면서 막 두다다다다다 하면서 그쪽으로 달려서 그 신사분이 있던 방향으로 확 몸을 날리니까는 그곳엔 아무도 없더래요. 진짜 아무도. 어찌됐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차를 탔대요. 근데 와, 차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뒤에서 그 형이 쫓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 형이 안 쫓아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단층 건물 1층짜리 주택 안에서 민규 형이 막 화를 내는 소리 지르는 소리만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차 시동 걸고 마을을 벗어났어요. 그 있는 곳을 벗어나서 바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뻔했다, 도움 좀 달라. 그러니까는 오셨죠.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곳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다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갔어요. 경관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똘비는 그 따로 옆에서 이게 조치를 할 수 있게 그분들이 119랑 다 불러주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119차 타고 이동을 했대요. 똘비는 이제 그 안에서 처치를 좀 해주셨대요. 네. 왜냐면 운전을 할 수가 없었대요.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이게 운전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한참 있었는데 일단은 그 건물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도망간 이후였는데 차는 그대로 있었어요. 민규 형이 타고 온 차는 그대로 있었고 사람은 안 보여서 일단 주변을 좀 살펴봤으나 안 보였다. 근데 밤이고 하니까 일단은 조금 계셔봐라 하면서 그 사람 민규 형에 대한 신상명세는 받아갔고 일단은 거기서
다 얘기는 했죠. 싹 보여주면서 이거 칼로 이렇게 됐고 이 옆은 손톱이고 나 이유는 모르겠다. 원한 관계 있냐? 없다. 원한 관계 1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나 정말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잡아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죠. 며칠이 지났고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민규 형이 한참 일을 하다가 안 보였었거든요. 똘비도 다른 쪽 일로 빠졌었고 몇 년간 왜 안 보였었나 했더니 살땡 미수로 형을 살았었더만요. 근데 이 살땡 미수도 이게 종류가 있대요. 법적으로. 거기서 제일 조금 경미한 쪽인데 어찌됐건 그 형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는 안 살았대. 몇 년 살았대요. 네. 그랬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갖고 꼭 좀 잡아달라. 잡아서 나 이유도 듣고 싶고 이런 사람 사회에다 풀어놓으면 안 된다. 얘기를 했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왔냐? 사건 종결을 해야겠다고. 이런 류의 사건이 종결 처리가 갑자기 할 땐 딱 하나예요. 네. 민규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민규 형이 어디서 죽었냐? 그랬더니 처음에 본인을 그렇게 묻도록 했던 그 건물에서 민규 형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그런데 민규 형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경찰분들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일단은 이 사건 자체는 조금 더 조사하나 일단 종결 처리예요. 사실상 그분들 입장에서는. 똘비 입장에서도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할 사람도 없어요. 참 이게 왜 그러나 하면서 그 전부터 했지만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똘비가. 어디다 돌렸냐면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팀으로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네. 쭉 전화를 이렇게 돌리는데 거기서 처음에 본인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민규 형도 채용을 해주고 했던 그 대가리 오야지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 바로 직속 밑에가 한 분 계셨대요. 그 직속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민규가 처음에 내가 참 괜찮았다. 그런데 남자는 세 가지로 망한다. 우리 삼박자 아시죠? 네. 술, 여자, 도박. 삼박자로 망하는데 민규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놈이다. 도박에, 술에, 여자에. 처음에는 이놈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싹싹하고 하니까 일도 많이 불러주고 또 지 나름대로 돈도 좀 모았더라고. 근데 그 돈으로 도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돈을 잃으니까 당연히 여자가 떠나고 도박에서 돈 탕진한 남자 옆에 뭐 어떤 여자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거를 상심을 달리려고 하니까 또 술을 처먹고 이거를 반복을 하다가 애가 어느 날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려고 했대요. 애초부터 한번 이놈이 고시원을 전전할 때인데 그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하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잠수 타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오갈 데도 없어져가지고 고시원에 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약을 한번 가득 먹고 누운 거를 밀린 고시원비를 받으려고 했던 그 고시원 사장님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고시원에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열어버리니까 애가 약 먹고 이렇게 자빠져 있으니까는 황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가서 다행히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때부터 애가 좀 바뀌었다고. 이때부터 바뀌어가지고 그 살땡 미수로 한번 형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는 감정도 같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괜히 사람을 증오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전에도 나쁜 행위를 하면서 막 실소를 터트리면서 그렇게 미친놈처럼 일을 했잖아요. 그 나쁜 일을. 예. 그쪽으로 사람이 쾌감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이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잡혀가서 처벌을 받고 이거는 생각도 안 한대요. 그 뒷일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한번 살땡미수로 들어갔다 나왔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또 조용히 살려고 숨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주변 누구랑 연락을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다가 연락처를 뒤지다가 똘비랑 연락이 닿게 된 거예요. 명절 근처를 핑계로. 이미 민규 형은 똘비가 어디 사나 알고 있었더만요. 또 왜냐하면 똘비 근처에 다른 사람하고 몇 명하고 통화를 하다가 똘비 근황을 듣고 전화를 했던 거였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어디 사나 알았고 그 근처 지역을 얘기를 했었고. 단층짜리 집? 그거 민규 형 집 아니고요. 예, 그거 버려진 폐가예요. 폐가 가져다가 그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도대체 민규 형은 나한테 왜 그랬냐. 이거에 대해서 짐작가는 바는 딱 하나래요. 민규 형이 똘비를 많이 도와줬어요. 일도 많이 알려줬고 그래서 똘비가 어떻게 보면은 이 형 참 고마운 형이거든요. 근데 똘비가 어찌됐건 원룸을 짓고 잘 살잖아요. 외제차도 타고. 요즘 이런 글귀가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이게 너무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민규 형의 좀 잠들어 있던 그거를 똘비가 긁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밑바닥으로 빠져있고 정신도 약간 좀 마탱이 간 사람 같은데 네. 그게 수입차에서 빵 터졌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이거는 똘비의 추측이에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짓거리를 했던 것 같다. 여기까지도 다 이제 그 당시에 추측을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통화하면서 싹 알았어요. 아는데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고 그런데 노가다 그 오야지 밑에 계신 분 그분도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싹 예. 듣고 하는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더 하시더래요. 그 집 있죠. 집에 가서 감사하다고 기도는 한 번 더 하라고. 무조건 더 하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는 거기 터주신인 것 같은데 오. 가가지고 거기는 감사하다고 네가 그 성심을 그냥 다 해가지고 최대한 멋지게 인사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명절에 그 차례상 지내는 거 보면은 막 상다리 부러지게 크게 놓잖아요. 막 많죠. 예. 옥이 올라가고 떡 올라가고 온갖 막 과일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부지게 챙겨서 갔대요. 가가지고 인사를 기깔나게 드렸대요. 근데 혼자서 그걸 다 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다리 건너서 도움을 좀 받았다고는 합니다. 약간 그 무당은 아니고요. 그쪽 좀 관련이 있으신 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사를 촥 하고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딱 잠을 자는데 뭐 꿈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귓가에 들렸대요. 귓가에.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는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 도움을 줬다고. 잘 살으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멘트는 이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데 똘비도 이런 류의 얘기가 꿈은 아니었대요. 근데 분명히 귀에 들렸대요. 꽤나 선명하게. 그래서 누워있다 말고 앉아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이게 명절을 많이들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일부러 명절 전에 안 했어요. 오. 일부러. 오. 자, 귀종님들 중에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연락이 안 되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신 분 아니면 오랜만에 문자를 받아갖고 연락을 시작하신 분 글쎄요. 갑자기 오랜만에 왜 연락이 됐을까? 오. 세상엔 정상인 같아 보이지만 이상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리고 나쁜 일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온다는 거. 그치. 미친놈은 맞지. 감지가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일부러 명절 쇠고 말씀드리려고 한번 한 박자 참았다가 오늘에서야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연락 오신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떡하냐, 진짜. 아마 명절에 오랜만에 이렇게 뭐 동창회라든 오랜만에 뭐 만난 친구라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마지막에 더 무서운, 너무나 섬뜩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싶고 오늘 동는꼬마님께서도 오늘 하신 이유가 확실히 있으시긴 하네요. 네, 이걸 명절 전에 하는 것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링, 일본 영화 링 있잖아요. 네. 비디오 보기 전에 말하는 것보다 보고 난 다음에 말해야 사람이 더 힘든 것처럼 아, 맞지. 예. 네, 일부러 명절 쇠고 말씀드리려고 한 박자 참았죠. 역시 동코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는 경청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해주실 이야기 기다리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거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들 또 이렇게 있으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더 무서워지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또 지인분들의 사연 언제든지 제보 받고 있습니다. 꼭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 바로 전배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쁘신데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전배님이에요.
아이고, 돌비님.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돌비님. 네. 진짜. 왜요? 아니, 어떻게 제가 쉬는 날인 줄 알고 올 쉬는 날이시죠? 이 카톡 도대체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네, 저는 다 감옥에 계신 분들은 위치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도청장치 같은 건 기본이죠. 아, 제 핸드폰에 조그맣게 이거 보석 박힌 거, 이거 그건가요? GPS 아니요. 그거? 그거는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다 있습니다. 예, 집 곳곳에. 망을 칠 수가 없네요, 진짜. 아무튼 오늘 전배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돌비님.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해드릴 이야기 주제를 제가 꺼내버리면 거의 다 우리 귀족님들은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유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출발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배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때는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저희 이모님 그리고 이모님 신당에서 일하시는 삼촌분 그리고 저랑 셋이서 이모님 신당 주변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셨었는데 그날따라 비도 오기도 했었고 이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강치 잡히질 않는 거예요. 보통 부르는 금액 거의 2배 가까운데도 이게 안 잡히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이모님께서도 야, 그 돈 주고 대리 부를 것 같으면 차라리 이모님 당에서 한 잔 더 먹고 자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 들려갖고 가볍게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모님 신당에서 한두 잔 더 먹다가 이모님 신당 옆에 딸린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잤었거든요. 어차피 다음날 쉬는 날이기도 했었고 해서 핸드폰도 꺼놓고 그냥 눈 떠질 때까지 잘난다 이러고 푹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뭐야 기습인가 했다가 잠깐만 이모님 신당인데 싶어갖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모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또 싸움 났나 보다 미치겠다 진짜 이모님 성질 이러면서 대충 옷을 입고 문 열고 나갔더니 덩치가 이모님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진짜 덩치도 크고 배도 나오고 좀 퉁퉁한 여성분이 이모님 신당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잠도 일단 들 깼고 뭐지 싶어가지고 이모 왜 그래요? 이러는데 이모님 다시 한번 그 퉁퉁한 아주머니를 이렇게 들더니 또 들어 매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귀족님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모님께서 일단은 키도 굉장히 크시고요. 풍채가 큰 건 아니시지만 한 투기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취미로는 하셨는데 오랫동안 하셔서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트레이너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체격이 좀 다부지세요. 저희 이 정도 여리여리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요. 키도 저보다 네. 조금 작긴 한데 일단 어깨도 저랑 비슷할 정도로 체형이 좋으셔가지고 아무튼 다시 한번 그 쓰러져 있는 여성분을 일으켜가지고 딱 보니까 들어 맺히실 것 같아갖고 네. 제가 뛰어들어가고 사람 다친다고 하지 말라고 이모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보라고 이런 여자는 진짜 혼이 나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갖은 안 좋은 말 하시면서 막 이러시길래 제가 몸 날려갖고 말렸죠. 하지 말라고 다친다고 여기 뭐 하는 거야. 이모 사키시라고 하니까 이모님께서 막 씩씩 대더니 냉수 한 잔만 가져와 냉수 한 잔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뛰어들어가갖고 자 큰 컵에다가 냉수 타갖고 드시라고 진정 좀 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 발목을 갑자기 이렇게 기어하고 붙잡고는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이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모님께서 갑자기 발로 제 발을 잡고 있던 손목을 팍 차더만 안 꺼지냐고 나 당신 못 도와준다고 꺼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불과 잠에서 깬 지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모가 그래도 이거 앉아서 차분히 얘기 좀 하시지 괜히 안 좋아진다고 이모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 전배야 이번에는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내가 이 사람 도와주랴 아니면은 그냥 보내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아주머니께서 다시 또 저한테 기어오셔갖고 발목 붙잡고 막 진짜 손을 연신 막 비비시면서 선생님 진짜 제발 한 번만 부탁이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걷다 대고 제 발밑에서 무릎 꿇고 연신 조아리고 계시는 분한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일단은 상황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말없이 이모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선택하라고 네가 도와주냐고 아니면 꺼지라고 하냐고 네가 얘기하라고 그래서 일단 못쓰게 있다가 그냥 도와주시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하더니 야 나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차 시동 걸어 네 차로 가게 그럼 이러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주머니도 인나시라고 했는데 진짜 얼마나 세게 집어 던지셨는지 맺히셨는지 옷이 막 찢어져 있고 먼지 다 묻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먼지도 털어드리고
저 이모님이 한 성격 하시는데 원래 저러시는 분이 아닌데 저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숨만 계속 내쉬더니 제 차를 타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이모님도 뭐 차릴 거 차리셔가지고 옆에 타시고 내비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운전을 해가지고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딱 도착해가지고 셋이 내리고 집이 어디냐고 해갖고 그 집 앞에 딱 갔는데 문도 열기도 전에 이모님께서 저한테 전배야 오다가 여기 편의점 하나 있던데 거기 가서 쓰레기 봉투 제일 큰 걸로 한 5장만 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상황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뛰어가갖고 그 종량제 봉투 제일 큰 거 100리터짜리 그거를 5장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비닐봉투 5장을 사가지고 이모님 앞에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문 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아주머니께서 문을 여셨는데 예. 열자마자 이모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발 받침대를 받치시더니 나 이럴 줄 알았다 하시면서 갑자기 또 그 덩치 큰 여자분 그 옷고름 그 뒷목 쪽으로 잡더니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신발도 신은 채로 그 거실에다가 또 내팽개 쳐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너 좀 가만히 있어. 야 아줌마 나 딱 2가지만 물어볼게. 이 집 주인 지금 어디 있는지 부르고 너 신당 주소 어딘지 불러. 빨리. 진짜 뒤지기 싫으면 이거 2개 당장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뭔가 싶었는데 여기선 껴들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있었는데 그 아주머님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집 주인 대신 위치랑 아줌마 신당 주소 불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주머님께서 이게 사태 파악이 되셨는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 느끼셨는가 갑자기 또 무릎 꿇고 이모님 앞에서 가더니 나 진짜 부탁이니까 한 번만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만이고 2번만이고 주소 부르라 했어요. 나 다시는 안 물을 거야. 이대로 경찰서 가시던가 아니면 주소 부르시던가 하니까 아니요 갈게요 하면서 다시 또 이번에는 제 차로 그분이 찍어주신 주소로 이동을 했어요. 예. 차로 한 30분 정도 더 이동하니까 낡은 빌라촌 연립빌라 이런 쪽으로 왔는데 지하에 떡하니 그 만자 이게 세계전 크다란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연락오 뭐 하냐고 이러시면서 이모님께서 그 덩치 크신 분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덩치 크신 분이 또 문을 열자마자 이모님께서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시더니 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진짜 사고 제대로 친다 싶어갖고 얼른 뛰어 들어가 봤죠. 방이 2개가 있는데 한쪽 방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옆방에 문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전형적인 그 무속인 분들 뒤에는 상이 차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왜 한 20대 초반 같아 보이는 여성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쪼그려 앉아서 마치 그 신당 구석 벽면 쪽에 숨어 있다는 듯이 그러고 계시는데 이모님께서 옷고름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야 아가씨야 젊은 처자 아유 학생인지 모르겠다마는 왜 이러고 다니냐고. 야 당장 나랑 집으로 가자. 따라와 차 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겠고 그대로 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갔었던 그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줌마한테 이거 쓰레기 봉투 막 이러더니 담어 빨리 뭐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쯤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그 집을 봤더니 방 입구 그리고 뭐 집기하고 여기저기 부적이란 부적은 다 붙어 있고요. 그 향을 태우기 위해서 그 향 거치된 거예요. 그런 것도 여기저기 설치돼 있고 이것저것 뭐 자화상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냥 딱 보면은 뭐 이거는 무당집도 아니고 귀신 들린 집도 아니고 방 곳곳마다 부적 이것저것 다 해놓은 거예요. 예. 이모님께서 뭐 하냐고 빨리 뜯어서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으라고 이러시길래 그 아주머니께서 그냥 부랴부랴 그냥 알겠다고 하시면서 막 떼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집어넣고 하시더라고요. 전배야 잘 봐라. 내가 왜 너한테 무당집 다니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들 함부로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알려줄게 하시면서 이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 내가 왜 너를 가까이 두고 있고 왜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하는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뭐 네가 나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런 자리를 오래 한 적도 있었지만 네 체질 자체가 알지 않냐. 잘 어울리고 잘 들러붙는 거. 저기 젊은 처자도 마찬가지야. 너랑은 다른 케이스긴 하겠지만 잘 달라붙고 잘 쓰이는 체질이라고. 그런 체질 가진 사람들이 무속인 그래 뭐 좋은 무속인 분들도 있어. 근데 걔 중에는 애도 있고 나쁜 애들도 있단다. 저 아줌마처럼 저런 무속인 집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갖은 가스라이팅에 갖은 모욕에 아주 내리 깔아가지고 그렇게 신받게 만든다. 그렇게 허주받게 만들어.
그렇게 신내린 비용 털어먹지, 굿한다고 이것저것 털어먹지, 집에 부적 이거 아이고야 돈 빼? 아니 돈처럼 우습게 썼겠구만. 아가씨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쯤 되니까 젊은 이 여성분도 사태 파악도 됐고 뭐가 됐는지 맞다고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저 분한테 들어갔다고. 3천만 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금액 얘기하고 내가 그 돈 다 받아줄 테니까 전배야 네가 지금 나 말고 다른 나쁜 무속인 안 좋은 무속인 만났으면 네가 지금 당하는 꼴이 딱 요꼴하지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냐? 하면서 다시금 그 부적이랑 집기 그 무속 도구들을 챙기고 계신 아주머니를 손으로 딱 가르치시더니 저 봐라 저 봐. 하나 뜯을 때마다 귀신 하나씩 팔에 하나 다리에 하나 목에 하나 어이고 한 명은 머리카락 붙잡고 있고 이 귀신 저 귀신 싹 다 모아서 부적 안에 가둬두고 무구 안에 가둬두고 그 무구들을 엄한 사람 집에다 풀어놨으니 당연히 귀신들이 들끓을 것이고 안 그래도 체질 약하고 음기 강한 젊은 애한테다가 그런 거 다 옮겨 심어놨으니 당연히 어느 집 가도 신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밖에 더 하겠느냐고. 아하. 저 꼴하지 마라. 어이구 또 붙었네. 어이구 한 분 더 계시네. 다 뜯어봐라. 몇 명 붙나 보자. 몇 분 붙어보나 내가 한번 세볼 테니까 아줌마 집에 있는 거 당신이 기억하지? 다 뜯어내서 그 봉투에 그대로 남으셔. 그리고 그 봉투 그대로 아줌마가 집에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봉투를 5장을 가져갔다 했잖아요. 뭐 이모님께서 크게 5장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긴 하겠지만 5장까지는 아니었고 정확히 그 봉투 한 3장 꽉 찰 정도로 수많은 무속적인 것들이 꽉 차있게끔 거기 차려놨더라고요. 심지어 인형에도 이것저것 만들어서 서랍에 넣어놓고. 네. 와 그걸 보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그 상황이 나도 진짜 이런 상황에 닥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일이 어느 정도 처리되고 난 이후에 이모님 신당으로 도착해서 저와 그 집에 계셨던 젊은 여성분 그리고 이모님 셋이 이모님 신당 도착해서도 얘기했던 게 저기 아가씨 여기 이 젊은 남성분인 얘 있잖아요. 얘 기름값 많이 썼는데 기름값 하라고 돈 3만 원만 쥐어주고 아무런 일도 없을 거고 더 이상 어떠한 일도 일어날 거 아니니까 그냥 평소처럼 살면 된다고. 당신한테 귀신 붙을 일도 없고 신받을 필요도 없고 굿할 필요도 없고 집에 부적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이런 쪽 믿지 말고 차라리 정 미치겠으면 뭐 어디 교회라도 가셔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시던가 절에 들어가서 불경이라도 외우셔. 당신은 이쪽이랑 문제 없어. 이제 절대 문제 없으니까 그냥 잠깐의 해프닝이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3만 원만 내고 가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저는 김값은 받고 그렇게 가셨었고 저도 자고 일어나서 이게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했었는데 이모님께서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고 하시고 근처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다시 이모님 신당에 왔어요. 왔는데 저도 궁금했던 게 지금이야 뭐 이모님께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그간에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근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르는 거 투성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길 가다 귀신만 봐도 힐끔힐끔거리고 그랬을 때니까 이모님께서 그 집에서 저한테 네가 어떤 상태인지 아냐 다른 무속인 집 그래 내가 다른 무당집 뭐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모 나는 평생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 어째야 되는 거냐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지금 이모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셔서 나는 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모님께서 그냥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나 없어도 된다고. 네가 나를 등져도 된다고. 전배야 네가 겪을 수 있는 일 동안 많이 겪었지 않냐. 앞으로도 겪을 수도 있고 네가 감내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살면은 내 도움이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널 만나는 거고 네가 뭐 힘들면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널 도와주는 건데 굳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네가 미래를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네가 네 입으로 귀신 뭐 이런 얘기 안 꺼내면 된단다. 네가 엄한 곳 안 꺼내면 된단다. 네 체질이 조금 그런 쪽인 건 맞아. 사실이야. 함부로 닫을 수 없는 체질인 건 맞는데 너 같은 사람들 주변에 몇 명은 더 있어. 너만 그렇게 특별하고 너만 그렇게 뭐 절망적이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꼭 이상한 점집들 가고 이상한 무당들 만나서 무속인 분들 무당들 좋은 사람들 많어. 근데 어떤 직업군에서든 어떤 부류에서든 아이들은 있단다. 전배야. 어느 업계에서도
애들은 한 명씩 있어. 그런 애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내가 무당집 함부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알아들었었고 그 후에도 많은 일도 있었고 지금도 뭐 물론 간간히 뭐 터져가지고 뭐 이모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긴 하지만 저도 생각을 하니 뭐 엄밀히 따지면 제 잘못이 맞긴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이모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시고 저한테 평소에 해주시는 얘기 저는 허투루 듣고 있지 않고 잘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예전에 돌비님 시참 들을 때 어떤 얘기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속인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시참 썰을 들은 게 있어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워낙 많죠. 예. 특히나 많고 하다 보니까 귀족님들 같은 경우가 물론 그런 쪽에 대해서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단순히 돌비 공포 라디오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그분들 중에 무속신앙을 절대적으로 많이 믿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솔직히 제가 걸핏하면 이모님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같이 그렇지. 놀고 막 네. 그런 상황이고 네. 하니까 근데 그거를 무조건 맹신하고 뭐 조금만 있어도 뭐 조금만한 일 생겨도 그게 이게 혹시 뭐 귀신 때문인가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 살다 보면은 인과 인간계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네.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어떤 경우에 잘못돼서 그 영적인 게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 침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100%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조건 내가 이 말씀 꼭 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잘하셨다. 이 얘기를 예.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모님이랑 이모 나 다음에 시참하면은 이 얘기 돌비님한테 해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잘 생각했다고 제발 별일 아닌 것 가지고 함부로 무당집 찾아가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고 네 인생이 진짜 무너질 것 같고 여기밖에 없겠다 싶을 때 그때 한번 가서 네 의견을 얘기해보고 그때 가서 뭐 조언을 듣는 거지 뭐 조그만한 일 있다고 무조건 무당 맹신하고 그러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초화삼간 태워먹는 짓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꼭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배님, 네. 이 얘기가 왜 좋냐면 대부분은 뭐 무당을 진짜 힘들어서 찾아가는 분도 있고 재미로 찾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왜 거기에 빠져드냐 멍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사기꾼 무당 중에서도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심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부터 들어가요. 작업이. 보통 이렇더라고요. 뭐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힘든 일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얼굴에 써있대요. 맞아요. 또 무속인 분들이 일단 뭐 영적인 거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그쪽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관상학적으로 아니면 딱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폭이 좋아서 촉 보고 얘 이런 쪽이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딱 보면 티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해서 힘든 부분을 좀 어루만져주고 공감하고 하다 보면 그냥 다 퍼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전배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먼저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또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천년 만이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전설의 배송맨님, 바로 또 전배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좀 다양한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나름대로 제목들을 지어봤는데,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몸이 기억할 이야기? 몸기억. 네. 그리고, 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캠핑 가서 제가 있었던 일, 이렇게 세 가지, 짤막하게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하지 좀 마세요. 좀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르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되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귀족님들도 굉장히 좀 이 정도 했으면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실까 해서
첫 번째 이야기로 몸이 기억할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보통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이 기억할 이야기라고 칭하는 이유는, 제가 대략 20살 때부터 중간에 한 2년 정도 공백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빙의 현상과 귀신에게 씌이고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제 몸이 어느 순간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떠한 느낌이 나면 이거 씌인 것 같다. 하다못해 길 가다 아니면 어두컴컴한 곳을 지나갈 때 지방령이 잠깐 제 몸을 탔다가 지나가도 이거 씌었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기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눈을 감아서 그 눈두덩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감아주는 이 살들을, 그 살을 검지랑 중지로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떼고 눌렀다 떼고 한 3번 정도 하다가 손을 완전히 떼면 몸이 기억하듯이 그 눈두덩이를 누르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 느낌이 굉장히 쭉 이어지는 느낌과 함께 뒷덜미에서 차가운 느낌이 나면 거진 10중 8구 귀신에게 씌었다던가 이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돌비님 있으시거나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귀족님들께서도 이런 느낌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때 그럼 귀신이 씌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증상 그리고 이 느낌 그리고 이 몸의 기억에 대해서 저희 이모님께 물어봤었어요. 이모, 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귀신에게 씌었던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야, 너 박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저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제 지인들 때때로 놀러 갔거나 술자리에 있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시들물을 하듯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방금 제가 해드렸던 얘기 이런 얘기도 해드리면 보통 지인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피곤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피곤할 때 그런 적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간단히 생각해보면 귀신이 정신이 온전할 때 파릇파릇할 때 맨정신 막 활활 타오를 때 절대 못 하거든요. 그만큼 몸의 피로도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라 해서 귀족님들 혹시나 그런 느낌이 드셨으면, 보통 이런 빙의 현상이라던가 이런 귀신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굉장히 무기력해지는데 어떠한 것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진다던가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혹여나 이런 일이 있으실 때 우리 귀족님들 한 번씩 의심해보시고 사람 많은 쪽으로 가시던가 되도록이면 그 장소 빨리 피하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4명 정도한테 그 4명 정도 지인들이랑 제가 있을 때 제가 실제로 귀신에게 씌었다던가 홀림 증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실제적으로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어요. 나 혹시 그때 어땠냐? 나 어떤 느낌이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 갑자기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갑자기 하나에 꽂히고 목적의식이 뚜렷해져서 그것만 하려고 하더라. 너 되게 그때 좀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 뒷덜미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땀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나게 있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데 갑자기 뒤에서 에어컨 바람이 오는 느낌이 든다던가 찬바람이 갑자기 휑 하고 드는 느낌이 나면 그때도 의심 좀 해보셔야 돼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게 아닌 이상 귀신이 갑자기 우리 귀족님들 혹은 돌비님을 지나쳤다던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서 편의점 갔다 오는데 그런 증상을 제대로 겪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음료수랑 술이랑 이런 걸 잔뜩 들고 있었는데 집까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게 나 혼자만의 극한된 게 아니고 보통 뭐 귀신을 본다던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무당이모님 그리고 무당이모님 지인분들께도 물어봤을 때 나 그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 맞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거의 국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해드린 이야기를 나중에 뭐 자고 있나서 혹은 뭐 나중에 일상생활 하다가 밤에 혼자 다니셨을 때 혹시라도 제가 얘기했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얼른 도망가십시오. 야,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하지 좀 마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처음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이모님께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를 제가 좀 종합해서 가지고 온 건데, 가장 많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본인이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혹은 흉가 동호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소금을 들고 다녀요. 붉은 소금? 근데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귀신을 느끼는 사람, 보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소금을 들고 다닌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귀신을 실제로 쫓는데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채 정말 미약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다짜고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소금 들고 막 팍 뿌려버리면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뒤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단순히 소금만 갖고 있다가 이상한 느낌 들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몸이 기억할 이야기에 나왔던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들고 있던 소금 확 뿌리면 흔하디 흔한 아니면은 존재감이 굉장히 미약한 귀신들, 영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금 뿌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리를 뜬다던가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후속적인 준비가 안 되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간단하게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국한돼서는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나예요. 차라리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예전에 저희 이모님 신당에 흉가 동호회 분들이 4명이서 그냥 단체로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어디서 알았는지 아니면 다짜고짜 뭐 신당이 있으니까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4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모님께 실소를 터뜨렸대요. 4명이라고 느꼈는데 문을 여니까 한 80명이 들어오더랍니다. 눈으로 셌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니네 무슨 알리바바 80이나 도둑들도 아니고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흉가 동호회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귀신을 본다 이런 게 아니고 느껴보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갔다가 옳지 않은 행동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이런 거 꼭 하는 사람들이 그 팀 안에 무조건 한두 명은 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지가 세다던가 아니면 겁이 안 난다던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 뭐 본인들은 이거 했는데 별거 없네? 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대요. 흉가 갔다 와서 그렇게 깽판 친 친구가 자기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횡단보도를 걷는데 왕복 8차선 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절반 정도 걸었을 때 누가 뒤에서 땡기더래요. 그래갖고 아이고 나봐요 이렇게 실갱이 하는 사이에 신호는 끊어져서 빨간불이 되고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그 중앙분리대라고 하나요? 그 사이에 꼼짝없이 가만히 있었고 나를 잡아 끄는 막 이런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이런 문제가 좀 자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본인들이 뭐 술을 취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또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많이 안 믿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내가 그냥 뭐 단순히 술이 취했다 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뭐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귀신에게 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빨리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힘든 경우가 생겨서 무속인 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진짜 뭐 흉가라던가 이런데 가서 안 좋은 행동들을 했다가 본인 몸에 실린 상태에서 그렇게 엮인 경우에는 무속인들이 퇴치를 해준다 해도 쉽게 퇴치도 안 되고 본인들이 안 가려고 하고 특히나 어떤 무속인들은 야 너네 그랬었잖아 야 네가 감내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규종님들 뭐 흉가 가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겠지만 흉가 가는 것도 안 가시는 게 좋겠고요. 가서도 절대 그냥 문고리만 잡고 가서 인사 꾸벅하고 문고리만 잡고 왔다 갔다 하고 나갈 때 인사 한번 꾸벅하고 그렇게 빠른 순서로 집으로 튀어가시길 간곡히 바라고 이야, 흉가 가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진짜. 저도 제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본인이 네. 흉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너 혼자 가지 마라 했더니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조금 있다 이상한 집들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뭐 사진이라던가 이런 영상 매개체에서 귀신 보는 경우는 흔치가 않았어서 그 사진을 이모님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이거는 보이나요? 여기 뭐 흉가 갔다 왔는데 보이나요? 이민구에 손으로 쓱쓱쓱쓱쓱쓱쓱쓱 올리더니 사진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거기에 귀신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이 사진 빼고 전부 다 찔려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흉가 뭐 가실 수는 있지만 안 가는 거 추천드리고 빠르게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엘리베이터의 거울이 양쪽 마주보고 있으면 요 마주보고 있는 거울 사이로 무한히 반복되는 게 보이실 텐데 요거 괜히 정신 놓고 뻔히 보고 있다가 그 안쪽에 있는 귀신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시들모에서밖에 안 해봤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무서운 얘기 해준다고 친구 중 한 명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나 해갖고 레츠가 기리십니다 하고 듣고 있었는데 야 니네 엘리베이터에 보면 왜 거울 마주보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가 내가 많이 해봤던 얘기인 것 같던데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시들모에서 들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되는 거울 속에 내가 무심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반복되고 있는 그 반사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본인이 깜짝 놀라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황급히 그 엘리베이터 내려서 도망간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이게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요즘은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옛날 건물들 제외하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나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 거울이 마주보고 있다던가 하시는 분들 정신 놓고 그 거울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안 좋은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거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얘기랑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질 수도 있을 만한 얘기인데, 오.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집에 뭐 텐트 같은 거 많이 갖다 놓고 하실 텐데, 저는 주로 가는 게 노지 캠핑장이라 해서 뭐 인적 드물고 이런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오토 캠핑장이라고 하는 전기 시설도 있고 샤워실이라던가 이런 게 구비되어 있는 오토 캠핑장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실제로 텐트도 한 200만 원짜리 사놓고 언제 가나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잘 안 가는 편이긴 한데, 잘 안 가게 된 이유가 캠핑장이 보통 보면 오토 캠핑장 특성상 사이트라 그래서 요 텐트를 놔야 되는 걸 되게 오밀조밀 딱딱 맞춰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산을 깎아 말고 거기에 길을 내놓고 그대로 캠핑장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캠핑장을 하던 사람이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물림이 되다 보니까 캠핑장 자체가 따지고 보면 땅에 대한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산을 깎아서 만든 캠핑장이다 보니까 귀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은 뭐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가 다니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산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세면장 혹은 쓰레기장 요 주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끔씩 궁금한 거 못 참고 나오시는 귀신분들, 영가분들도 계시니까 소금을 제가 챙겨가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네. 괜히 갔다가 혼자 잠깐 뭐 화장실 갔다던가 이런 거 돌아올 때 좀 이상한 느낌이 나고 그러면은 얼른 가족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들이 가장 따뜻하잖아요. 예. 예. 실제로 캠핑장에서 저는 귀신을 봤던 경우가 허다했지만 캠핑장에서 크게 영가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보통 가게 되면 뭐 캠핑장을 갔다가 뭐 사고가 났다던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도 없었고, 캠핑장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적도 한 번밖에 없었어서 저는 아직도 캠핑장을 굉장히 자주 다니는 편이긴 해요. 물론 어딜 가서도 뭐 귀신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 뭐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보통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곳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이런 곳이 아니라 일반 노지 캠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물고 전기나 이런 시설이 없는 곳에 단지 좀 뭐랄까요, 그 터가 좋아서 땅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 노지 캠핑장으로 자주 이용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냥 뭐 맥락 없이 얘기하자면은 그 강화 같은 경우에도 노지 캠핑장도 많고 오토 캠핑장도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강화에 있던 한 노지 캠핑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겪었던 일이 아니고 들은 일인데, 예. 이 친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먹고 난 음식물 가지고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상을 차렸어요. 장난을 친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그러시는 영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음식물 쳐다보고 오는 귀신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와서 그 차려진 음식을 보고 굉장히 극대노를 하시겠죠. 그렇게 차려놨던 분들한테 당연히 피해도 가고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행동이 강령술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노지 캠핑장 가시는 진짜 캠핑 매니아분들 계시면 음식물 처리는 굉장히 똑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귀신이라던가 영가 문제가 아니고 멧돼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거? 네, 귀신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 공포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음식물 처리는 오토 캠핑장을 가던 노지 캠핑장을 가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거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야, 그러면 이제 전배님께서 또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죠? 네, 이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캠핑장에 관련됐던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한 1, 2년 정도 됐습니다. 저랑 저희 와이프, 저희 아들 이렇게 셋이서 강화에 있는 오토 캠핑장 갔을 때 이야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의 절반은 캠핑 도구로 가득 쌓여 있어요.
이것저것 캠핑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귀신을 본다 한들 캠핑은 못 끊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 셋이서 캠핑 장비를 챙겨서 강화도에 있는 오토 캠핑장을 갔었는데 캠핑장을 가서 일단은 자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같이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고 또 수영장도 있어서 낮에는 수영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때쯤 네. 고기랑 이것저것을 꺼내서 파티를 했죠. 고기도 구워 먹고 미리 준비해서 갔었던 가리비도 구워 먹고 하면서 어느 정도 먹다가 보통 캠핑장은 10시, 11시 이후로는 매너 타임이라 해서 밖에서 먹으면 안 되고 텐트 안에서 이렇게 조촐히 먹다가 자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매너 타임이 다 될 시간대쯤 돼서 먹던 거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저는 내 아들이랑 같이 아들과 같이 손 씻고 이빨 닦으러 오자 하면서 세면도구를 챙겨서 우리 캠핑장 사이트에서 대략 한 내리막길로 한 3분 정도 내려가면 있는 그 세면장에 가서 간단히 세면을 했어요. 같이 이빨을 닦고 세수하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고 아들 손을 붙잡고 다시 오르막길로 슬슬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희 텐트가 있는 오르막길 초입 쪽에서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고 고개를 상체를 90도로 숙인 상태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저 양반 술 취했네 하면서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내리막길을 바라보면서 예. 하체는 꼿꼿이 사오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기역자로 쭉 내리면 앞으로 꼬꾸라질 만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수 싸이님의 새라고 해서 왜 이렇게 양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하더니 이 팔꿈치 밑으로 이 손가락까지 있는 이 팔이 기괴한 형상으로 꺾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 귀신이구나 이렇게 보고 딴 데 쳐다봐야겠다 이러고 살짝 한 대를 쳐다봤다가 아들을 쳐다봤는데 우리 아들이 그 정면에 있는 귀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똑같이 고개를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숙이고 그 귀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깜짝 놀라고 너무 당황을 했어서 못 써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야 아빠 미안해 아들아 아빠 미안해 그러고 얼른 우리 아들을 안아서 텐트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우리 와이프도 왜 무슨 일이냐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애한테 그래서 아빠 미안해 아빠가 잘못 봤어 아빠가 헛것을 봤나 봐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잔다고 해서 몸을 뉘었고 다 같이 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봤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 보통 애들 같은 경우엔 영이 맑으니까 눈이 맑으니까 귀신을 본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가기 한 2, 3년이 남은 나이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아들이 귀신을 보는 것 같다.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빨리 지금 신당으로 오라고 근처면 빨리 지금 하는 거 멈추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하고 이모님 당 집으로 갔었는데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어떻게 됐었냐 어떤 상황이었냐. 예.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시더니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어디다가 막 카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자인지 카톡인지 막 하시더니 이윽고 제 핸드폰에 카톡 울리길래 핸드폰을 확인해봤는데 이모님께서 저한테 주소를 보낸 거예요. 여기로 가라. 네 아들 데리고 오늘 가. 지금 빨리 세비에서 당장 떠나라고 당장 가보라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모님께서 이유를 설명 안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는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바로 알았다고 이모 전화드릴게요 하고 집으로 가서 와이프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셋이서 같이 그 이모님께서 적어주신 주소지로 향했어요. 네. 저희 집에서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어디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고 거기 갔더니 옛날 가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겠거니 하고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굉장히 키가 작으신 한 할머님께서 오셨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선 이모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가명이긴 한데 정희한테 얘기 들었다. 앉아보셔요. 저희 가족은 셋이 이렇게 나란히 그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있었고 아이가 아빠를 닮기도 많이 닮았는데 영적으로도 많이 닮아있네. 어렸을 때 열려있던 게 쭉 열려있구만 아직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을 들어서 우리 아들 얼굴을 눈을 포함해서 이렇게 싹 가리시더니 이제는 괴물 같은 거 안 보일 거다. 보여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는 이쁜 것들만 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손을 이렇게 떼주시더라고요. 예.
그걸 저렇게 뗀다고? 라는 생각도 했고 굉장히 놀라기도 했어요. 단순히 손만 이렇게 덮었다가 몇 마디 하고 손을 떼시니까 굉장히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됐나 보구나 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우리 와이프한테 가까이 가더니 앉아서 와락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 경우인가 했는데 입 다물고 꾹 참느라 고생했어. 남편보다 네가 더 장군감이네. 아이고 애기씨가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똑같이 손으로 와이프 얼굴을 가리더니 눈과 얼굴 코 위를 가리더니 아가씨도 앞으로는 좋은 것만 보셔. 애매한 거 보고 있지 말고 애매한 거 보고 못 봤다고 참고 있지 말고 남편한테 이런 거 속일 것도 없어. 남편이 보는데 왜 뭐 한다고 꾹 참고 앉아있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와이프가 보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와이프는 그저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냥 견디면서 보이는 걸 참고 있었다.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고 나서 할머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할머님께서 하는 말이 너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 이렇게 저도 놀래가지고 얘기했는데 너는 닫아봤자 금방 또 열린다.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라. 인정하고 좀 살아. 너 지금 당장 안 보인들 또 보일 것이고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사람에게 최고 곤욕이다. 그냥 인정하고 감내하고 살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너한테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다간 너한테 엄한 신줄 도줄 내려온다. 그런 거 겪지 않기 위해서도 아마 정의가 나한테 너네 보냈을 것이고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한테 보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암튼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설이 다 됐으니 그리고 남편분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보고 먹어봐야 알지. 앞으로는 보는 게 맞는 거고 인정하고 살고 감내하고 사시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예 복채 같은 거 필요 없고 정의한테 받을 거 받았으니까 얼른 올라가 해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의 그냥 얼른 떠밀어서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예. 그러고 집에 오는데 일단 와이프와 아들을 집에다 내려다 주고 저는 바로 이모님 당직으로 향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얘기를 이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히 좀 이상한 분위기 될 것 같아서 괜히 뭐 가다가 뭐 과자랑 이모님 좋아하시는 막걸리 이런 거 잔뜩 사갖고 이모님 신당에 도착을 해갖고 이모나 갔다 왔다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내색하지 않고 그냥 갖다 줬어요. 이모님 그래도 신경 잘 써주셔가지고 잘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거 내려놔 드리고 뭐 막걸리 드실래요? 아니면 뭐 하나 시킬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에이씨 그 할멈은 왜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별 얘기 안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얼굴에 다 써있다 이놈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예. 됐다고 너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으니까 앉아라 내가 마저 얘기해 줄 테니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어찌됐건 저한테는 좀 많이 자리가 잡혀 있어서 닫아도 금방 열리고 마치 뭐 잠깐 쉬었다 다시 열리는 느낌이듯이 그런 식으로 아마 영안이 계속 열릴 거라고 그러니까 감내하고 사는 게 낫고 애시당 예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 다시 보인다고 얘기했을 때 크게 다른 이야기는 없다. 다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네가 감내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아마 너의 가족들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더 이상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 와이프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맙고 멋지다고 생각이 드네. 아이 고생 많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아이 그래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야 술이나 그냥 번화하게 오늘은 좀 취하도록 먹어보자 하면서 뭐 좀 시켜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모님 당에서 뭐 이것저것 막걸리에다 어울리지 않는 치킨도 뜯어가면서 이것저것 먹다가 집에 왔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고. 이야기를 제가 돌비님한테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야기도 짧고 어디다가 끼워 넣을 수도 없다 보니까 어제 돌비님이랑 연락을 주고받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모아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배님께서 이야기를 또 옴니버스 형식으로 들려주셨고 또 이런 스타일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할 때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배님.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전배님께서 들려주신 이 내용 자체가 원래 전배님은 하나의 스토리를 좀 길게 해주시는 편인데 오늘은 옴니버스 형태로 준비하셨고 또 전배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리 또 전배님 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찾아와 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